자, 스니커 거래 플랫폼 두 공룡들의 싸움, 네이버와 무신사 누가 이길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재밌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사와 네이버 두 개의 이제 무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니다. 솔드아웃과 크림 두 이제 플랫폼들의 무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솔드아웃. 솔드아웃은 무신사의 무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신사의 무기는 패션 커머스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만호 대표가 굉장히 좀 작은 사무실에서 정말 혼자 막 그 디지털 카메라 한 대 넣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매거진 만들어 가면서 지금의 기업 가치 2조 원을 육박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인 거죠. 그 과정에서 온 노하우나 그 어떤 것들은 정말 다른 회사에서는 정말 넘볼 수 없는 무신사만의 자산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무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신사의 어마어마한 회원수, 사실 무신사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굉장히 좀 충성도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로열티 있는 많은 유저들을 바탕으로 무신사는 솔드아웃을 굉장히 좀 성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무신사도 돈으로 꿀리는 회사 아니죠.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무려 2천억, 뭐 100억, 200억 뭐 요 정도 수준 아닙니다. 2천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물론 뭐 2천억을 다 막 솔드아웃에 때려박는 이제 이런 용도는 아니겠죠. 사실 무신사의 롤모델은 일본의 조조타운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만호 대표도 예전 인터뷰에서도 한번 밝힌 적이 있었어요. 이 조조타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류를 대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가 물류부터 판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대행을 해줄게 라는 게 조조타운의 비즈니스 방식이죠. 그래서 무신사도 다른 브랜드들의 물류를 대행해주고자 물류센터를 크게 짓는다더라. 그리고 이 물류센터가 단순히 국내만을 위한 물류센터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물류센터라더라. 이제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2천억 중에 많은 돈이 물류센터를 짓는데 사용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뭐 있었지만, 어쨌든 뭐 2천억 가지고 뭐 물류센터 그거로만 다 쓸 건 아니니까 아무튼 돈으로 꿀리지 않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크림의 무기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네이버. 우리 아빠 네이버야. 우리 아빠 네이버야. 부럽죠. 아빠가 네이버야. 와씨, 이거는 뭐 네이버는 기존의 포털 사이트나 이제 검색 기반으로 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점점 커머스 기업으로 가고 있죠.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국내 이커머스는 결국 쿠팡과 네이버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을 만큼 커머스에서 네이버는 지금 많은 재미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투자는 계속해서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스노우 자체도 지금도 사실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네이버는 이 자회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네이버도 흑자 전환까지 10년이 걸렸다 라는 자세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많은 유저를 바탕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수익화로 전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유통에서 이커머스,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모바일 커머스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2등이 1등을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지는 유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크림은 정확하게 마켓쉐어가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시장에서 1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플랫폼이라는 거. 현재 상황에서는 상품이나 유저나 크림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미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으니까. 이런 점들이 크림의 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네이버와 무신사는 스니커 플랫폼에 이렇게 그냥 배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일까? 뭐 자기가 수수료 0원이면 그냥 무조건 적자인데 하나 팔면 적자인 거야. 그냥 택배비, 뭐 인력 운영비, 뭐 사이트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올 적자. 거기다 뭐 적립금 썼어. 그러면 그것도 적자. 왜 이렇게 말하자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비즈니스에 배팅을 하는 걸까? 자, 앞서 말했듯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스타렉스도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네, 파페치는 미국의 스니커 거래 플랫폼 스타디움 굿즈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2,50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풋라커가 고트에 1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스니커 플랫폼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이제 신발에 대한 거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 뒤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거래 플랫폼이 스니커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장이 분명히
명품까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니커가 명품이나 하이엔드 패션으로 가는 굉장히 첫걸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이키 신고 이런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명품 입는 사람들이랑 완벽하게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백화점에서 1억, 2억씩 막 지르는 사람들도 스니커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스니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막 다 루이비통, 디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 이런 현상에서 스니커가 분명히 명품이나 하이엔드 패션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니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에게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니까. 명품이나 예술품 같은 MZ세대들이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그런 거죠.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최근에 한국 명품을 취급하는 커머스 사이트인 머스트잇이 150억의 투자를 받았죠.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무신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품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다. 젊은 친구들이 스니커 그리고 명품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먼저 첫 번째, 정품 검수가 완벽할까? 사실 뭐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뭐 완벽한 일은 없겠죠. 사람이 막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품에 대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품이 좀 섞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 위험 요소는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다 비슷해. 내가 필웨이에서 사나 크림에서 사나 가품 올 가능성은 비슷한 거야. 그럼 보상이 좀 더 확실한 곳, 그리고 좀 더 큰 회사, 이런 데들이 조금 더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가품이 거래가 되면 안 되고 요소들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이 위험 요소는 이 비즈니스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뭐냐? 나이키나 아디다스 브랜드들에서 이걸 좀 이렇게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지부스트를 뭐 28만 9천 원에 판매를 했어. 나이키 코리아,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막 뭐 50만 원 막 이렇게 거래가 돼. 그러면 아디다스에서 와씨, 이거 그냥 우리가 더 많이 찍어내서 하면 바로 우리 매출로 찍힐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장에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디다스에서 이지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면 결국에는 스니커 거래 플랫폼으로 올 일이 없고 아디다스 매장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그렇게 되면 스니커 거래 플랫폼 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정판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죠. 이거 되게 희귀한 거니까 너 매장 앞에 와서 줄을 서서 이걸 사, 그러면 네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라고 브랜드들에서는 계속해서 한정판을 발매하는 건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수량을 늘리는 일을 한다? 브랜드들에서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특히나 뭐 슈프림이나 명품이나 그런 브랜드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에르메스는 재고 다 불태운다잖아. 결국에는 스니커 거래 플랫폼 비즈니스가 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떨 거냐? 네이버는 계속해서 국내 시장, 국내 커머스 시장을 잡아야 돼요. 이 커머스 시장을 계속해서 더 잡아야 되고, 스니커나 명품 같은 경우는 거래액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들이 국내 1위 플랫폼이 된다면 굉장히 좀 이제 거래액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거죠. 그건 사실 무신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패션 시장은 한 80%, 90%가 무신사 손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그걸 손안에 쥐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시장을 넓혀가야 하는 게 이제 무신사의 목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래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니커와 명품 시장이 굉장히 좀 필요한 딱 그 시장인 거예요. 자, 어찌됐건 저는 스니커 거래 플랫폼 싸움에서는 실탄을 더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문화를 서포트를 하건 뭐건 간에 이 시장의 초기에는 이용자나 유저들한테 베니핏을 주는 게 무조건 최고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빵원이 저는 최고의 베니핏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어도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이런 부분이 초기 시장을 가져가는 데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크림이 결국에는 솔드아웃에 판정승을 거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두 회사의 뭐 재무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캐시 실탄은 네이버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1위 나는 것도 굉장히 플랫폼적으로 봤을 때 크림한테
판정승을 근소하게 들어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반 유저 입장에서 두 플랫폼을 이렇게 다 보니까 크림이 조금 더 캐주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솔드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고 UI가 좋지만 뭔가 좀 이렇게 점잖은 냄새가 나요. 그 라이트한 문화를 굉장히 좀 즐기고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 됐거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싶어하는 두 회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화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 수수료 무료 뭐 이런 거 뭐 무료 같은 소리, 이제 그런 건 없고 이제 수익을 굉장히 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너와 나 우리 같은 유저들은 이 무료 이 두 거인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기간을 잘 즐기고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빨대 꽂고 빨아먹고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이거 너무 슈카월드네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